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좀 너무 일주일 동안 혹사를 해가지고 좀 잠깐만 눈 묻히고 일어난다는 게 일어나니까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창 진행이 될 때 그때 눈을 뜨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시황 정리를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이번 주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못 찍어드릴 상황이었는데 주중에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잠 줄여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피곤해서 뻗은 거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그 장단기 국채금리 뭐 이런 게 도대체 뭐길래 그 금리가 올랐다고 이렇게 막 시장이 빠지고 이러는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좀 찍어놨던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링크는 좀 걸어 드릴게요. 요 화면 오른쪽 위쪽에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 금리에는 장기금리가 있고 단기금리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요 국채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국채는 말 그대로 나라를 상대로 이제 하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간해선, 아니 기업이 망할 수는 있어도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엔간해서는. 그래서 나라가 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할 확률이 높은 나라들은 좀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한번 보세요. 한 10%씩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지금 1.4%로 끝났는데 1.6% 가까이 갔다가 이제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냐, 한국 한 2%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내가 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국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돈을 내가 1억을 맡겨야 돼요. 나라한테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 빌려주기보다는 당연히 미국 쪽에다 빌려주는 게 안전하겠죠. 안전한 만큼 수익률은 좀 낮을 거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좀 망할 리스크가 있는, 뭐 잘 모르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이자를 많이 줘야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안전하니까 누구나 서로 돈 빌려주고 수익 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굳이 미국이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이자가 됐든 수익률이 됐든 뭐 할인율이 됐든 뭐 이런 비율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관련한 모든 거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이제 좀 간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 단기금리도 같이 따라 오르고 바로 그렇게 변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볼 때 단기금리는 2년짜리를 많이 보고 장기금리는 10년짜리 많이 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 하늘색으로 된 색칠되어 있는 애들 있죠. 요 하늘색이 10년 그 국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파란색으로 된 거, 요게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예요. 같이 시간별로 연동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은 2년짜리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이게 뭐 잠깐 특이 수치가 있긴 하지만 트렌드 보세요. 얘는 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요 하늘색에 비해서 크지 않죠. 거기에다가 이걸 비율로 보시면 지금 거의 뭐 제로금리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129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요때랑 요때 지금 요 숫자가 보시면 0.178이거든요. 그러니까 0.12, 0.13짜리가 0.17로 변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변동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별로 안 큰데, 요 장기금리는 보시면 변동성이 크죠. 이거는 특히 요때가 지금 보시면 한 1.28 요 정도 됐던 게 금리가 거의 한 1.6까지 팍 뛰어버립니다. 1.536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요 장기금리가 확 급등하던 시점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뭐 다들 힘드셨겠죠.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장 마감할 때쯤, 제가 이제 자다 일어난 게 한 새벽 3시 요때쯤이거든요. 자다 눈 뜨니까 이때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때부터 다행히 주가가 좀 다시 오르길래 마지막에 좀 안정화가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퍼질러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오늘 점심때쯤인데 잠 되게 깊게 잔 것 같아요. 여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금리는 원래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할 때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한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당연히 물가가 더 올랐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물가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해서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그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면 그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링크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근데 어찌됐든 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막 이렇게 이거 안 좋은 거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빨리 올라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요걸 줄이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데 요거 그냥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요. 금리가 내려갈 땐 채권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채권 가격이 높아지려면 시장에서 귀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려면 채권 가격을 올리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에서 귀해지면 됩니다. 시장에서 귀해지려면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누군가가 마구마구 사들여서 시중에 채권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희소해져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채권을 마구마구 팔면은 시중에 채권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흔해져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단기 금리차가 커졌을 때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장기 금리를 내려서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는 게 목표인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단기 채권은 팔고 그 돈으로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요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게 이제 지금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럼 그냥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게 잠깐 얘기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요 금리가 1.5%를 넘어섰잖아요. 그쵸? 이게 좀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S&P 500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5%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1.5%를 넘어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계시겠죠. 뭐 게임스탑 이런 거 들어가서 몇백 프로씩 막 하려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적금처럼 쌓아놓고 뭐 배당도 받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두 개를 섞어서 뭐 시세 차익도 얻고 배당 수익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1.5% 수준인데 이걸 넘어버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에다 돈 넣어놓는 거랑 국채에 돈이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안전하죠? 주식시장은 당장 내일 특히 미국 시장은 이제 상한가 그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 주식이 반토막 혹은 그 이상이 빠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국채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채 수익은 내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채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올라가 버린다. 그럼 누가 그걸 배당받으려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물론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그거에 영향을 안 받겠지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들은 국채 쪽으로 이탈을 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좀 뭐 가자 외치고 막 단타 치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 비율이.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놓고 기업과 같이 성장을 해나가고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사람들이라서 배당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안전자산 비율도 어느 정도 있고 위험자산 비율도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지키거든요. 근데 안전한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자산 거를 빼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좀 옮기는 그런 리밸런싱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위험자산, 주식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잖아요. 이 위험자산에 있는 자금들이 이탈할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1.5%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선 그 순간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는 이게 뭐 오르든 빠지든 걔는 뭐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든 말든 결국 주가가 다시 오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금리를 찍어 눌러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요거 지금 다시는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1.4% 정도 수준까지 안정이 됐는데 뭐 더 내려와야겠죠. 어찌됐든
얘를 찍어 눌러주는 거. 그게 이제 YCC랑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단기 금리 차가 클 때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장기 금리를 내리는 수단이라면 YCC는 그냥 수익률 곡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곡선을 마음대로 그냥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CC가 더 강력한 수단이에요. 뭐 이것도 이제 채권을 매입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컨트롤 하는데, 요것도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요건 뭐 필요하시면 다른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이게 가장 확실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수단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 너무 깊게 개입을 한 거예요. 자유경제 표방하는 그런 대표주자가 미국인데 그렇게 깊게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끝까지 개입하는 게 아닌 이상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때 부작용이 그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연준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인가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결국에는 연준이 YCC 카드를 꺼내는 시점까지 오지 않을까. 그 5월이면은 3월 중순 때가 이제 가장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4월달은 좀 반등이 나오고 5월달은 다시 뭐 하락이 내려가니 아니면 V자 반등이 나오니 이런 얘기 한참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YCC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파월 그 연준 의장 형님이 우리는 아직은 YCC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장기금리가 올라버리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YCC에 대한 기대를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전에도 그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YCC를 실제로 하든 안 하든요, 파월 형님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Y만 얘기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YCC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YCC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YCC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런 발언만 한번 하면은 폭등을 할 겁니다, 아마. 뭐 폭등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만약에 나중에 몇 달 있다가 고민해봤는데 YCC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다시 엄청 폭락이 나오겠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 파월 형님이 발언할 때 그때마다 YCC 혹은 하다못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언급이라도 나오는지, 그 두 개가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점이 이제 3월 FOMC예요. 그게 일정이 이제 18일인데 요거 다가오면서 기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YCC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면 주식시장은 마찬가지로 오를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그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지금 금리가 장기 금리가 1.4% 수준까지 안정이 됐는데, 이게 다시 안정권으로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경기 부양 책에 대한 악재가 안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요런 기사가 제가 영상 준비하다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미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안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 4시 21분. 지금 시각이 이제 5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으로 간다. 상원에서도 지금 한 3월 중순 이전에 통과가 될 거다. FOMC 넘기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차질이 안 생겨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한테 개기는 그림이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주식시장 폭락을 해도요, 미국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그 버티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개기는 그림이 계속 나온다. 그 개긴다는 거는 진짜 막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고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면 미국은 바로 쪼이기 들어갑니다. 미국은 중국이 부채를 열심히 쌓아가는 걸 원해요. 돈도 풀어야 되고 그렇게 부채도 쌓여가고, 그래야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음모론이지만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에게 맡기는 거고, 이거에 대한 트집 잡는 분은 저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중국의 양털 깎기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4천조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사 보셨었죠? 요 기사인데요. 요 25조 위안이 이제 그 4,300조 정도 돼요. 아, 여기 써있네요. 한화 4,300조 원. 어쨌든 요런 기사가 나와서 그럴 움직임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부채가 많아지는 걸 우려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양털깎이 들어갔다는 거는 중국도 당연히 알죠. 기존에 이제 소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리더 국가 중에 2등 국가들이 그렇게 미국한테 개박살이 났으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경기 침체가 정말 길었고 후유증이 엄청나게 컸죠. 그 버블이 꺼지면서. 그리고 소련은 그 버블에 대한 뒷감당을 못하고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그 정도니까 중국도 알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아지는 걸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보는 거예요. 유동성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보일 경우에는 미국은 채권금리가 오르든 말든 어차피 미국은 버텨낼 체력이 됩니다. 미국은 어차피 뭐 정 안 되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미친듯이 달러 찍어내서 남들 다 죽든 말든 그냥 자기들이 살면 돼요. 근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찍어 누르면 아직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어떤지 요거에 대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전 영상도 그렇고 제가 뭐 길게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미 길게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곧 다가올 중국 양회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5월인가까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요. 양회라는 게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랑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이 두 개를 묶어서 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국에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뻘소리를 하는 놈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양회 부채 위험 증가에 경기 부양책 축소할 듯, 홍콩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25일 11시쯤 나온 기사고,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 있죠. 요거는 같은 25일 11시 반 그쯤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점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요 시나리오가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뻘소리 하는 놈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회 때 경기 부양책을 축소를 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제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비중 조절을 특별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나면 어느 정도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일에서 3월 3일에서 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물론 이제 3, 4일 뭐 수요일 목요일에도 분위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특히 5일날 마지막 날 금요일에 장중에 아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떤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텐데, 만약에 이때 중국이 뻘소리를 해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게 보이면 그거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일 날이 FOMC인데, 이때 만약 YCC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YCC가 아니더라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만 나와도 다시 해피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지금 그냥 전 세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 80% 이상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아,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 1편이고요. 2편은 이제 시장이 빠질 때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졌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려보려고 하니까, 요거 일단 영상 보시고 다 보실 때쯤 두 번째 영상 올라오면 그것도 같이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